안녕하세요. 올해 68세로 오늘도 건강하게 살길 소망하는 할머니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인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사연을 전하는 글도 그런 것 같네요. 몇 번이나 어떻게 소개하는 게 맞는지 감이 오지 않아 서툰 글솜씨로 나이부터 전하고 시작합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아마 고려장이라는 풍습을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나이든 부모를 산에 버리고 오는 풍습이죠. 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다 알려졌지만 사실 일제시대의 잘못된 교육이고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시행하던 풍습이라 말도 많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시행하건 부모를 버리는 풍습은 옳지 못해요. 한때는 늙은 노모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외에 버리고 오는 현대판 고려장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연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작할까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이야기도 현대판 고려장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꼭 어디에 버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모를 등지고 살 수 있거든요. 결말은 훈훈하지만 사연을 전하면서도 씁쓸한 이면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정확성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부터 유독 숨이 차올랐습니다. 한 달 전엔 조금 움직일 때 숨이 차오르기에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고 운동을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 집안에 머물기 좋아해서 잘 걷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덜 움직이니 몸도 빠르게 늙는구나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요즘 부쩍 숨이 차오르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외출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주방을 오가는데도 마치 계단을 몇 개나 왕복했을 때처럼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재산이 많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짐이 안 되고 제가 병원비 대고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장성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관리도 수월하고 병원비도 많이 안 든다고 젊은 시절 보험 들어준 지인이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담당 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하자고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요? 제가 심각한가요? 심장이면 고혈압 같은 병이 의심되는 건가요? 어머님 아니에요. 사실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기보다 연세가 있으시니 한 번쯤 촬영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특별히 고혈압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평소 건강관리 잘해오셨는데 이상 증상이 있으니 검진해 보려고요.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달 전보다 단기간에 안 좋은 걸 느끼신다고 하니 혹시 다른 곳에 이상이 생기셨나 살펴보라고요. 웬만하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장 초음파를 하자는 소리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꾸준하게 제 건강을 보던 의사였거든요. 그런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심하는 건지 정밀 검사를 하자 하니 당연히 겁이 났죠. 그런 저를 의사는 오히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한번 정밀 검사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요. 한 달 사이 증상이 심해진 걸 느낀다면 다음번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검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워낙 아들 때문에 나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내비쳤기에 의사 선생님도 혹시나 싶은 단 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검사 비용이 나갈 수 있겠지만 단 1%의 가능성으로 다른 질환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저도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했어요. 그리고 2주 뒤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을래요?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해줄 소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싶은 심산인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 먼저 듣고 싶은 소식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은 뭘까? 질병에 걸렸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건 빠르게 발견했다는 걸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답변을 하기 전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졌습니다. 60세를 넘게 살며 삶에 대한 미련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질병인지 듣기도 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많이 아플까, 오래 못 살까.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를 이해한다는 듯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지그시 잡아주셨어요. 재촉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많이 쳐다보셨습니다.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싶어요. 어떤 질병인지 저 병 걸린 거 맞는 거죠?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싶다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듣지 않아도 초기 발견해서 다행이라는 말 같았어요. 어떤 질병일까? 내 숨을 차오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더 궁금했습니다. TV에서 이렇게 큰 병을 의사가 말해줄 때 주인공들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던데 지금 내 표정이 어떨까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내 일이 분명한데 내 결과를 듣는 건데 눈앞에 펼쳐진 일이 마치 내 일이 아닌 듯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하고 사별한 지 40년도 더 되었으니 고스란히 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병에 걸린 거 맞아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과 전혀 다른 희귀 질환이에요. 희귀 질환이라 약값이 비싸다는 게 나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어머님도 예상하실 것 같은데 초기 발견해서 생존율이 높다는 점이에요. 늦게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지 못한데 어머님은 다행히 초음파로 빨리 발견해서 약 섭취 잘하시고 일상에서 관리 잘하면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해요. 나이가 있으니 질환이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했어요. 지금은 이 병에 걸린 지 몇 년 되었고 관리도 하고 약도 먹으니 의사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어떤 병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처음 들었을 땐 정말 생소했어요. 고혈압은 희귀병도 아니고 약값도 비싸지 않은 걸로 아는데 폐동맥 고혈압은 또 다른가? 싶었습니다. 희귀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값이 싸지 않다는 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이라는 말이 더 와닿아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질병을 관리하며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제 질환은 희귀성으로 발견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숨이 찬다고 했던 증상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은 물론 저같이 나이 먹은 할머니도요. 발생하는 증상이 저처럼 숨차는 증상 이외에도 다양하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심장 초음파를 하자고 말하기 전 의사 선생님이 제 일상을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다 연관성이 있다. 그제서야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아마 의사 선생님은 혹시 모르니 심장 초음파를 해보자 하셨는데 아마 제 질병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피로감이 늘었고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상을 이야기했을 때 검사를 진행하자고 한 제 케이스가 운이 좋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일상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증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런저런 의심을 하다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심장 초음파를 하는 상황이 더 많았죠. 그래서 평균 진단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저는 한 병원을 오래 다닌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안도의 한숨이 생기기도 잠시, 또 하나의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값이 비싸다는 게 나쁜 소식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할 정도면 대체 그 약값이 얼마일까?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싸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며 내 생활비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찍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아들 하나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힘들게 키우면서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릴 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작은 집을 사고 연금도 꼬박 넣었어요. 다행히 매달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연금으로 혼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한테는 부담을 주기 싫어 건강관리도 하고 검진도 받고 지냈던 건데 병을 빠르게 한 게 오히려 독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쳐 쓰러졌다면 부담을 안 줄 수 있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약값이 많이 비싼가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한 달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건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에요. 심장혈관은 그래도 튼튼한 편에 속하지만 폐혈관은 그렇지 않아요. 더 위험하고 예후가 좋지 못한 건 그만큼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서죠. 그 말인즉슨 약을 빼먹지 말고 드셔야 한다는 소리고요. 의사 선생님이 비싼 약값이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먹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귀엔 300만 원 이후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300만 원.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처리가 될까? 이 부분도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답도 낼 수 없었어요. 질병을 초기에 알게 되면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희귀병으로 살아도 약값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게 과연 옳을까? 어떤 답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마음을 다잡아먹기로 했습니다. 몰랐다면 모르고 지나갔겠죠. 하지만 내 병을 알고 있는 이상 약만 꾸준히 챙겨 먹으면 일상생활을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니 삶의 미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준업 대학 가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루지 말고 아들에게 말해보자 싶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안 된다면 아예 말을 엄두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은 되는 아들이니 부모의 연을 끊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밥은 챙겨 먹었니? 그럼요. 점심시간이 지난 지 언젠데요. 어머니도 식사하셨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말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점심은 먹었냐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요즘 하도 시집살이로 이혼하는 며느리들이 많다 하길래 결혼 초부터 거리를 두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결혼하면 엄마 걱정 아닌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끌며 내가 잘하며 부족하게 느꼈던 아빠 자리, 손주에게는 풍족하게 전해주라는 말을 늘 했으니까요. 그런 아들에게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밥 먹으러 집에 한번 내려오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 말이 어려워 몇 번 전화를 거셨냐며 다정하게 굴었어요. 지 애미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꽤 잘하던 아이였고 대학도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곳에 단번에 수석으로 붙었어요. 사연에서 듣던 것처럼 월 몇 천을 버는 잘난 아들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도 잘 나와 종종 저에게 용돈도 챙겨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 약값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제 생각일 뿐이겠죠. 손주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테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할 테니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 약값을 대주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장성한 아들이라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아들 벌이도 별로라면 도와주지 못하는 아들 심정, 그리고 그걸 아니까 어쩌지도 못하는 부모 마음을 생각하면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못 도와줄 형편 아니니 이야기하자 저를 다독였어요. 그게 뭐라고 쉽게 선뜻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선재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평소와 좀 다른데 뭐 문제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힘들게 하나뿐인 저를 키워서 그랬을까. 늘 존댓말을 하던 아들인데 오늘은 그 존댓말에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살갑게 말을 놓았다면 제가 말을 꺼내기 더 수월했을까요? 아들이지만 존댓말을 쓰는 아들이 유독 멀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쓰러져 병원비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젊은 시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들에게 짐되기 싫어 들었던 보험은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시절엔 알려지지도 않은 질병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오직 아들이 그 치료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한두 번이라면 염치가 있을 텐데 계속 약값을 내달라는 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선재야, 엄마가 아프다. 어디요? 걷는 게 불편하다더니 무릎 안 좋으세요? 수영 같은 운동하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간다는데 어머니도 집에서만 있지 말고 이젠 운동도 좀 하고 그러시는 거 어때요? 사람도 만나고 기분 전환도 하고요. 엄마, 희귀병 걸렸대. 평생 약 먹어야 한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래. 다행히 관리 잘하면 지금처럼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이 살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나쁜 소식인데 엄마가 희귀 질환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까? 결국 약값 대달라는 소리니 엄마 아프다. 약값 좀 대다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본론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아들 보고 주말에 내려오라 말해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능한 담백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말하는 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꺼낸 말이 제가 아프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평소 제가 무릎이 불편하다고 한 걸 떠올리곤 수영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희귀병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저도 모르게 변명하듯 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제 일인데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일이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죠. 크게 아픈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니 저 역시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지금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희귀병이요? 어머니, 이렇게 피부색 하나 이상 없고 건강하신 것 같은데 희귀병이라뇨? 병원은 어디 가셨어요? 늘 가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체 어떤 병원인데요? 그것 때문에 며칠 전 전화했던 거예요?
오늘 보잔 소리도 그것 때문이고요? 아들은 제가 어색하게 굴던 이유를 이제서야 안다는 듯 물어왔습니다. 아들 어릴 때부터 신촌 세브란스에 갔던지라 저 역시도 그 병원에 오래 다녔어요. 아들 어릴 때 남편을 일찍 보내니 아프기라도 하면 큰 병이 난 것처럼 없는 살림에도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걸려도 큰 병원이니까 조치도 빠르고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릴 거라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죠. 그걸 아는 아들은 늘 가던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니 어떤 질환이든 의사가 말하는 게 기정사실인 셈이니까요. 그동안 꾸준히 다녔던 걸 아들도 알고 있으니 더 깊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불필요하고 아들의 관심은 제 약값, 대체 어떤 병이길래 약값이 그만큼 들고 계속 필요하다는 걸까? 그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듯 보였어요. 한 달 전 숨이 차올라서 나이가 들면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최근 아무것도 안 해서 숨이 차올라 이상이 생겼다 싶었어. 병원에 갔더니 나이도 있고 심장 초음파 해보자 해서 알았다 했지.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을 알게 된 거야. 나는 운이 좋았대. 다니던 병원이라 평소 검사했던 거 질환 여부 다 알고 있으니 전에 없던 증상이라 검사를 한 거지. 숨차거나 필요한 게 주증상인데 누구나 겪을 수 있으니 대부분 병을 발견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다는구나. 어떤 병인지 궁금해하는 아들에게 저는 주저리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고 의사도 그렇게 저에게 말했는데 이 말을 하던 순간도 그리고 지금 사연을 적는 지금도 저는 꼭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발견이 빨라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너에게 말한다는 걸 어쩌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혈관 질환이 그렇듯 낫는다는 의미가 크게 없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이상이 없는 거지 문제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빠르게 알아 음식 관리도 하고 약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의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 전하는 전 차마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폐동맥 고혈압? 고혈압이면 약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이 희귀성 질환이 아닌데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동네 내과에서도 약 지어주는데 왜 걱정하세요? 연세 있으시니 어느 정도는 당연한 부분이죠. 너무 걱정 마세요. 평소 지병이 있던 게 아니라 아마 어머님이 놀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폐동맥 고혈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과 다른 거래. 희귀성으로 약값도 비싸고 동네 내과에서는 잘 몰라. 그래도 약만 잘 챙겨 먹으면 크게 생명 위태로운 거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약값이 부담이라서 그렇지. 아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질병 이름을 들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젊은 연령층도 충분히 걸리는 질환으로 겁먹었냐고 오히려 절 다독이는 수준이었죠.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혈압이면 약값에 대한 부담도 없고 주위에서도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니 저 역시도 두렵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폐동맥 고혈압 혈관 자체의 문제로 더욱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희귀성 질환이라 약이 다행히 개발되었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쌌어요. 본론을 이야기해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월 1,000만 원을 번다 해도 매달 300이면 연 3천만 원이 넘어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이라면 몇 억이 든다 해도 어떻게든 고치고 싶겠지만 부모 자식의 입장이 바뀌니 마냥 철없는 아이처럼 조를 수도 없었습니다. 약값? 약값이 대체 얼만데요?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말을 듣던 아들이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언지 물었습니다. 지도 그랬겠죠. 뭔가 말을 할 것 같으면서도 빙 돌리는 이 애미가 오죽 답답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던 나중에 쓰러졌을 때 혹시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이야기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한 달 약값만 300만 원 정도라고요. 그 비용도 차마 입에 올라오지 않아 비싸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늙어서 되갚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좋은데 먹고 쓰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살아보겠다고 약값으로 300만 원을 매달 써야 한다는 소리가 어려웠어요. 아마 부모들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놀러 가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는 것처럼 마음 먹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아니까 더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살아있는 한 평생 지출해야 할 돈이니 그 부담감을 알기에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저도 알거든요. TV에서 대기업 다니는 게 길지 않다고 떠들어대니 아들이 지금 버는 돈이 언제까지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건 말입니다. 노후 대비, 손주 키우는 것, 집 대출금 갚아야 하는 거 뻔히 하는데 거기에 제 몫을 달라는 말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네? 300만 원이요? 별다르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약값만 300만 원이요? 어머니, 제대로 알아보신 거 맞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들은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함께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왔다면 아들 반응에 전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외관상 아무 건강 이상을 느낄 수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라도 아프고 힘들어 보인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제 질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겉에서 볼 땐 아무 이상 없어 보였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죠. 약을 먹지 않으면 언제 무리가 올지 모르고 이상이 생긴다면 생존율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구차하게 하기 싫었어요. 목숨을 구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아 아들에게 말 꺼내는 것 자체가 도와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상황을 전하기 싫었어요. 씁쓸한 마음 한편으론 그나마 며느리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며느리도 같은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며느리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이었어요. 돈이라는 게 참 그래요. 300만 원 있어도 그만일 정도로 크게 성공했다면 우리 아들도 안 그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잘된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정도지만 한 달 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 건 분명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어렵게 꺼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제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300만 원이라는 한 달 치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요. 사람 마음은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3년도 안 돼 1억이라는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니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돈의 액수가 더 크게 다가온다 생각했어요. 서운하고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기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님, 한두 번이라면 저도 어떻게 해드리는데 매달 300만 원 치료비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저 키우실 때 뭐라 하셨어요?
결혼하면 어머님 걱정 말고 가정 꾸려서 제가 잘하며 온전히 누려보지 못한 가정에 집중하고 사시라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달라질 거 없어요. 자식도 고려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주택연금 받는 방법도 있고 알아보면 방법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폐동맥에 문제가 생겨도 혈관 질환이면 결국 음식 아니에요? 먹는 거 신경 쓰고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식도 고려하시지 말고 어머님 건강 챙기며 지내세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냉철하게 말하는 아들의 말이 구구절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염치가 없었구나. 얼마나 더 살자고 아들에게 이런 거를 보였을까 싶었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 안정적인 가정을 누리지 못했던 게 늘 마음 한켠에 한으로 남았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결혼하면 이 애미 걱정 말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짐으로 아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괜한 말을 했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 몇 년 더 살아보겠다고 아들한테 짐이 되었구나 싶은 게 말하지 않고 버텨볼 걸. 막연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입장을 바꿔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 해도 저 역시 이렇다 할 답을 못 주겠지 싶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집을 팔아도 해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 젊은 시절처럼 아들 하나만 보며 살아왔던 그 시절 패기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어렵게 꺼낸 말이 공중에서 부서져 저에게 파편처럼 돌아왔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데 대꾸도 할 수 없고 아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 나라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만 속으로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 아파요? 희귀병이 뭐예요?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요? 한쪽 구석에서 장난감으로 놀고 있던 8살 손주가 어느새 제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노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저와 아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걱정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약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며 제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주에게 제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제 손주 앞에서 아들을 흉보는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할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삶과 죽음 그리고 돈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며 애써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희귀병은 소수의 사람만 걸리는 병을 말해. 적은 사람이 걸려서 약값이 비싸고 그런 거지. 아빠, 근데 왜 할머니 아프다는데 약 못 사줘? 그 약값이 아무리 비싸도 우리 아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손주는 제가 어떻게 말도 하기도 전에 아들에게 약값이 비싸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약이 없는 거 아니고 있다는데 왜 안 사주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랬겠죠. 아이 눈에서 보면 세상에 없는 거 아니고 충분히 사줄 수 있는데 못 해준다는 아빠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어른이니까 서운한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눈높이에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저 역시도 아들을 키우며 어려운 질문을 해도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제 선에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지금 손주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아들을 키우며 했던 모습들이 보여 그래도 잘 키웠구나 새삼 뿌듯한 생각이 들었네요. 우시가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네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란다. 너는 아직 어려서 어른 도움이 필요하고 아빠인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지만 어른이 되면 각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 이건 그런 문제인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챙겨야 할 가족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 지금은 우식이가 어리니까 아빠가 보듬고 아빠 보호 아래 살지만 나중에 우식이가 아빠처럼 커서 결혼하면 이제 아빠랑 가족이 아니라 우식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든 가정이 우선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할머니 일과 아빠 일은 좀 다른 거야. 음, 그럼 아빠, 내가 나중에 아빠처럼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면 아빠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그럼 나중에 아빠가 할머니처럼 아프면 내가 약 안 사줘도 돼? 근데 사주고 싶으면 어떡해? 나는 아빠가 너무 좋은데. 아빠 아프면 속상한데. 아빠 약 사주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어른 돼서 결혼하면 그런 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럼 나 결혼 안 할래. 아빠 아픈데 내가 결혼해서 약 못 사주면 어떡해? 할머니도 아빠 결혼 안 했으면 약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 결혼 안 할래. 손주가 하는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할머니와 아빠는 어른이고 가정이 각자 있으니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조리 있게 말하는 아들의 말과 다르게 손주는 그게 결혼이라면 안 하겠다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빠가 아픈데 약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거라면 결혼을 안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주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빠도 사실 할머니 걱정되고 약 사주고 싶은데 결혼해서 못하는 거냐고 되물었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눈시울이 빨갛게 변했지만 울지 않고 버티던 아들이 제 손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저 역시도 그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는 거 아니기에 서로 손만 잡은 채 한동안 울기 바빴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힘들게 저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식 덕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은 저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기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이미 손주가 하는 말에서 저도 아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으니까요. 신기하게 손주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아들에게 말하는 염치가 없었다는 말조차 무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그 300만 원이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말을 하니 아들 역시 그 30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느껴졌겠죠. 사람 하나의 목숨이 오가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그동안의 마음이 월 300만 원의 값어치가 안 된다는 셈입니다. 손주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아빠와 할머니가 울어버리니 함께 안고 울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조절하니 별다른 이상 증세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지원받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이죠? 지금은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른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저까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가족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 역시도 손주의 말로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하게도 싫다는 내색 하나 안 비치고 저에게 함께 살자 했어요.
혼자 있으면 쓰러져도 누구 하나 알지 못하는데 멀리 있으면 마음 쓰인다고요. 함께 살아도 바빠서 잘 챙겨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살면 얼굴 한 번 더 보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으니 멀리서 어쩌다 얼굴 보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뒤늦어 무슨 복이 터졌는지 지금은 아들 내외랑 하나밖에 없는 손주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겠네요. 제가 사연을 전하기 전 현대판 고려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잔인할 수 있다 생각해요.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도 그렇다고 형편이 안 돼서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건 없다 생각합니다. 정말 상위층이 아니고 돈 걱정이 없는 것 아니고서 한 달에 몇백은 대다수의 가정에서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건강을 위해 평소 챙긴다고 챙겼어도 희귀질환이 생긴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 정말 뜻대로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TV에서 자식이나 부모 병수발한다고 빚더미에 앉은 사연을 보면 남의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입장이 되니 누구 편도 둘 수 없는 현실이 조금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전 훈훈한 결말을 맞이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제 이야기를 전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